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부의 심리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돈을 벌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손에 들어온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험. 열심히 모았던 돈을 순간의 충동으로 써버리고 후회해본 경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우리나라 대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 이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서적이 아닙니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계신 김경일 교수님이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돈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들을 인지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왜 우리가 소중하게 번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후회하는지, 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돈과 멀어지는지를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경일 교수님의 부의 심리학,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낭비의 심리학. 야식과 과소비를 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망설임 없이 사들이고 저녁마다 맥주와 치킨으로 배를 부풀리면서 내 마음이 헛헛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식의 변명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상관없는 물건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경향은 과거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흔하게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삶이 불행하지 않더라도, 즉 슬픈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과소비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담은 논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과소비에 취약해지는 것일까요? 연구진은 그 이유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이 욕구의 상당 부분이 엉뚱하게도 물건의 소유 욕구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연인과 헤어진 후에 폭음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 모으기에 열중한다거나 존중받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 성인 중 일부가 보상이나 지위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런데 크라이더 교수의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현상을 단순히 보여주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크라이더 교수는 해결의 실마리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라이더 교수는 이 연구에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혹은 사치품 소유의 욕구를 불필요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그들은 자기 초점, 즉 자신과의 관련성에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초점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기에게 집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입니다. 따라서 자기 초점 경향성이 낮다는 것은 현재의 어렵거나 괴로운 상황을 자기만 겪고 있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난다는 생각, 즉 외로움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낭비, 과소비 혹은 사치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막으려면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불안의 시대일수록 더더욱 말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 일의 경중을 따져서 하라는 말은 가벼운 일보다 무거운 일, 즉 중요한 일을 우선 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가벼움과 무거움에 있어서 무거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의 우선순위와 경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전문가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과 소득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하고 물으면 이들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실력과 안목을 지닌 다른 자산 전문가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필요 없고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둘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구분하고 순서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핵심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관계입니다. 무엇이 선행 요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바꾸게 만드는지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반사실적 사고를 해보는 것인데요. 반사실적 사고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더라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반사실적 사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소비 줄이기와 소득 증대 사이에서 무엇이 더 반사실적 사고가 쉬울까요?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사실적 사고는 쉽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것은 소비하는 것에 비해 결코 생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득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사실적 사고는 쉽게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그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실적 사고가 쉬운 것을 인과관계에서 우선 원인으로 두고 가장 먼저 해결하거나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죠. 이로 인해 생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살펴볼까요? 빚이 있는데도 이곳저곳에 투자와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비합리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사실적 사고를 해봐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놓고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 반사실적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을 가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나쁘게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확천금이나 황금 만능주의 같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단편적인 금전관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죠. 진정으로 일의 경중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와 투명성. 이 세상에 돈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게 또 있을까요? 심지어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3,000원을 줄 테니 지금 잠깐 나가서 두부 한 모만 사다 줄래? 라고 하면 신이 나서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돈은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확실한 당근이 분명합니다. 반면 돈의 효능에 관한 견제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을 두고 행복 촉진자라기보다는 불안 완화제에 가깝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실제로도 불행한 일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0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마이클 노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6에서 8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불행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을 넘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정비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여기는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 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어떻게 받느냐와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임금과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대표적 인물인 미들 테네시 대학 토마스 리핑탕 교수는 돈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그리고 돈을 주는 쪽의 정의로움과 투명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는 임금에 대해 불만족이 커지면서 부정행위나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저임금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셋째, 돈 이외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자신보다 더 큰 돈을 가진 타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쌓아갑니다. 세 현상 모두 돈과 관련된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조직심리학자 제럴드 그린스버그 교수는 임금 불만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의 이름으로 부정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핵심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위의 세 경향성이 사회나 조직의 정의, 투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탕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수록, 즉 자신이 받는 임금이나 급여에 대해 만족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언제 가장 높아질까요? 옆에 앉은 직원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때일까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보다 내 월급이 더 많을 때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돈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해 투명하고도 정당한 설명이 가능할 때
사람들은 급여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돈 이외의 보상 체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는데요. 보상은 승진 같은 지위의 상승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스버그 교수의 염려 섞인 경고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책인지 저는 확실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돈과 젊음의 함수관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 모두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한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과 젊음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나이를 밝히는 것은 참 쑥스럽지만 저는 1970년생으로 올해 54세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꽤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제가 교수님 사진을 봤는데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신다니요? 이렇게 제 주제 파악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단 저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두 딸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죠. 또한 나이 이야기 자체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와 비슷한 연령대 중에서는 걸핏하면 이 나이에 뭘, 어차피 늦었어. 나이도 많은데 무슨 같은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정체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뚜렷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실제 나이와 주관적 나이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스스로를 젊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는 부의 축적에도 긍정적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살펴볼까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 심리학과의 마르쿠스 베트슈타인 교수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7회에 걸쳐 40에서 85세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 시점은 2002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입니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총 19,745명으로 각 연도당 참가자들은 최소 3,084명에서 최대 6,205명에 이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제 나이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에 대해 각각 응답했으며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외로움 정도 등에 대한 질문들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40세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젊게 느끼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80대와 90대에서는 더욱 그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평균적으로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약 11% 정도 스스로를 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45세일 경우 자신을 40세 정도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인데요. 1935년 이전 출생자들이 가장 적은 격차를 1936년부터 195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한 격차를 1952년 이후 출생자들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외롭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실제 나이와 주관적 나이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의 크기와도 상당히 재미있는 관계를 보였죠. 바로 외로우면서 부자인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에서 1980년대의 20대와 현재의 40대 사람들의 사진을 비교한 게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의 20대 사람들은 결코 20대라고 보기에 믿기 어려울 만큼 노안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과거의 나이에 0.8을 곱해야 요즘 나이와 맞는다고 할 만큼 최근 세대들은 자신을 젊게 느끼고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자기 자신을 꾸준히 개발해 나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반대의 양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돈이 외로움이라는 변수를 만나면 사람들을 양극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곳이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배신감을 느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든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신념으로 삼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속은 좀 쓰리겠지만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두루 경험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세요. 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느슨한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모님이 부자면 일을 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예외적인 일이니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나면 사람들은 더 큰 부의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과의 우연 혹은 필연적 만남에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가 쌓은 부 역시 상당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기회들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수록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맺은 관계는 결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바람직할까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조언하자면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라니 감이 오지 않으신다고요?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원과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부가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가에 따라 가까운 동료 혹은 먼 친구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에 따른 행복과 만족도에 있어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죠. 다만 의식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시게히로 오이시 교수와 런던 경영대의 셀린 캐세비르 교수 연구팀은 이 점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소득이 적고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이동이 적은 사회나 집단 내에서는 새롭게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역시 대부분 그 위치에 존재하게 되죠.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속력을 강화시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쓸데없는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환경과 욕구,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나 집단 내에 부가 넉넉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자주 있는 곳이라면 가까운 인간관계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소수의 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쓰는 시간과 노력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을 누리고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면 내가 받아야 할 상처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좀 더 먼 거리까지 넓혀야 하죠. 그래야 더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고 일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의 망을 넓혀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돈이 있으니 그에 걸맞게 격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어는 다양함입니다. 돈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는 결코 나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 좀 더 다양한 세상과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욱 넓어진 시야를 가짐으로써 의미 있는 부를 쌓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좋은 돈과 나쁜 돈. 요즘은 현금을 쓸 일이 없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갑 속에 그날그날 사용할 지폐를 채워 다녔습니다.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빳빳하고 깨끗한 신권이 손에 들어올 때가 있으면 별것 아닌데도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신권도 다른 돈처럼 아무렇지 않게 쓰시나요? 저는 신권은 이상하게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다른 지폐들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기도 하고 자잘한 물건을 살 때 고민 없이 내밀지만
신권은 차마 반으로 접지도 못해 따로 봉투에 담아놓거나 다이어리 뒷장에 꽂아놓고 최대한 아껴 쓰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대하는 걸까요? 게다가 소중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상황에선 웬만하면 깨끗한 돈을 찾습니다. 귀여운 조카에게 용돈을 주는 상황이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야 할 때 너덜너덜하고 닳고 찢어진 더러운 돈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돈으로 골라 봉투에 담으려고 할 거예요. 마치 돈의 청결함이 그 돈의 도덕성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묻지 않아 깨끗한 돈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돈. 똑같이 깨끗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지만 두 뜻이 다르다는 것쯤은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의외로 이 둘을 혼동하기도 하고 동일시시키기도 합니다. 그 더러운 손을 치워. 그 사람 참 가슴이 따뜻해.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라. 이런 표현들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존재합니다. 더러운 손은 오물이 묻은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다는 행위의 다른 표현이죠. 가슴 온도가 평균 체온보다 높거나 머리가 실제로 차가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질병이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체온이 아니라 다정하다거나 이성적이라는 묘사를 온도로 대신 표현한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언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관련 없는 상황을 똑같이 연결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돈은 정직하고 착한 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과 도덕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양한 버전으로 반복되고 정리된 유명한 연구로 손꼽히죠. 연구자는 백화점에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공고를 내고 무작위로 당첨된 고객들에게 공짜로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금액은 같지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상품권 가운데엔 후원한 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는데 하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간 좋은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상품권을 받은 고객들을 몰래 추적하여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좋은 기업의 상품권을 받은 고객들은 돈을 규모 있게 쓰고 아껴 쓴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50만 원 중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남은 것은 모아두었고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느라 쇼핑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하지만 나쁜 기업의 상품권을 받은 고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하루에 50만 원을 홀라당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충동 구매하듯 사치품 위주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돈은 더러우니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쁜 기업의 상품권을 살짝만 구겨놓아도 실험의 결과는 극대화되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고생해서 힘들게 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저분한 방식으로 벌었다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비윤리적으로 번 돈이라면 정승처럼 우아하게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치 있게 번 돈이어야 점잖게 쓰고 그렇지 못한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우리 내면의 심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이야 라고 수고로움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만 힘들게 벌었다는 이야기뿐 아니라
정직하고 착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우리 주변엔 부모의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돈 버는 방식에 존중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지만 부모 스스로가 돈에 대한 존중감이 적거나 자녀에게 그 부분을 인식시키지 못한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 기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지 광고에 열을 올리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TV를 보다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아름다운 기업,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 창의적인 기업이라며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앞다투어 홍보하는 광고를 접하게 되죠. 차라리 새 제품을 광고하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회사 이미지를 포장하는 걸까요? 이런 광고는 소비자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윤리적이고 선하다는 것을 알렸을 때 직원들에게 좋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착한 회사의 직원들은 심지어 물자와 전기까지 아껴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적이 기사에 노출될 때마다 직원들이 물자를 낭비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뇌는 돈의 양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나 윤리성 또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찜찜하다면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대단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돈 버는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쉽게 떼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과 자녀에게 그 자랑스러운 사실을 꼭 인식시켜 주세요. 돈에 대한 나의 존중감과 자긍심이 허투루 나가는 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돈에 관련된 온갖 부정적인 습관과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경일 교수님의 부의 심리학의 일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돈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욕망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김경일 교수님이 들려주신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접근법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돈을 현명하게 다루며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